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22쪽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연이역본을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가가 많으면 백성이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러시아냐 우크라이나이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냐 우크라이나이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 9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가 점차 이렇게 카운트가 높아지면서 저는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로서 설교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 몇 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이 성령님의 영감이 없이는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좀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필이면 제 생일날을 망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2022년 2월 24일 하필이면 제 장성 목사의 생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작전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했다. 이건 너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의 전설적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라고. 근데 제가 우연히 그분의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이렇게 듣게 됐는데 너무 그 목소리가 감동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목소리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저와 생일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때문에 상당히 기뻤던 건 마리아 칼라스 때문이고 제가 제 생일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 푸틴 바로 그놈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하는데 오늘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원래 한 100일쯤 정도는 묵힌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놓친 면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장구를 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냐 일대에 가장 쉽게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괴뢰군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혹독한 민족적 국가적 참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똑같은 일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침공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당하게 됐고 온 국가와 민족이 정말 참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풀고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루빨리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든지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든지 그래서 종전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다시 한번 규탄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마련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원만하게 EU에 가입이 되고 또 번영을 구가하는 날이 조속에 오기를 원한다. 이제 대충 이렇게 설교 할 것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100일이 넘게 장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정말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면 컴플렉스 복잡다단한 걸 넘어서 sophisticated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밀한 어떤 생각을 좀 거쳐야지만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복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억울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나라로 카운트 늘 되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도 하나로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나라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 전체를 합쳐도 러시아보다 작은 덩어리인데 러시아는 언제나 그 그룹 속에 끼어서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로 카운트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늘 분만스러울 뿐만 아니라 억울하까지 하다는 겁니다. 하나 피파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피파 월드컵 축구에서 보면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예 때문에 세 팀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렇게 세 팀이 충전합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보다도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 본선 경쟁에 끼어들어서 어느 해에는 탈락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의 경우로 보면 당연히 그냥 3개의 팀이 아니라 4개 팀 정도는 당연히 카운트 되게 해주어야 러시아가 그 땅덩어리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러시아를 우대하는 정책을 한 번도 펴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평생 우리들의 입가에 이렇게 맴도는 말인데 5대양 6대주라는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지리 시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선생님 5대양 6대주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왜 6대주입니까? 8대주여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게 뭔 소리냐? 네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이 내가 어떤 썰을 풀 것이 이제 궁금했는지 왜 이렇게 이제 지리 시간에는 애들이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리 과목 때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얘기하기가 그날따라 싫으셨는지 저보고 나와서 썰을 풀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랬습니다. 예, 저는 세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1. 아시아, 2. 오세아니아, 3. 러시아, 4. 유럽, 5. 중동, 6. 아프리카, 7. 북미, 8. 남미.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 중동은 하나의 대륙으로 이해해야지 세계 문화가 또 세계 역사가 이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으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도 대륙으로 간주되는데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동이 대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 전체 땅덩어리보다도 큰 나라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한 나라로 카운트돼서 유럽의 한 일개 국가로 대우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그 아시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카운트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허락하셔서 한 10분간에 걸쳐서 그 세계 문화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소견을 풀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넌 앞으로 내 지리 시간에 들어오지 말고 그저 도서실에 가라. 너는 무조건 최고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리 시간하고 역사 시간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바깥에서 놀든지 책을 읽든지 허락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억울한 나라다, 그리고 대우를 못 받는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땅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기 땅처럼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러시아의 출발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수도를 러시아어로는 키예프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어로 키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정하다가 그 땅 일대를, 그러니까 키이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루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로 있다가 이들이 그 키이브에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기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그 조선 시대의 조선이 있지만 그 조선은 고조선으로부터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 러시아의 뿌리는 우크라이나 키이브 지방에서 출발한 루시에 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RU잖아요. SSI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루시. 근데 이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 러시아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번도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대우해 준 적이 없지 않느냐? 언제나 우크라이나에 사는 같은 동족이라고 부르는 이 슬라브족을 너희들은 이류 계급으로 취급하지 않았느냐? 언제나 착취의 땅으로 이 우크라이나 땅을 부려먹었지 않느냐?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얘기예요. 늘 학대했어요. 늘 핍박했어요. 늘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말로만 같은 슬라브족이고 같은 나라요, 같은 백성이라고 그랬지 언제 한 번도 그렇게 대우해 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비에트 연망, 소비에트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러시아어를 내리고 우크라이나를 사용하고 러시아 그 문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이고요. 둘 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 국민의 20%는 러시아계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가 러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 20% 사람들이 그렇게 역량이 서로 섞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총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 국민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동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폭격을 해대고 살상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이제 영원토록 이제 다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같은 동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이 지략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략가,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카운슬 그러니까 상담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운셀러라고 하니까 상담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카운슬은 영어에서 카운셀러는 상담가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율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변호사가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가서 얘기해 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할 때 이걸 지략이라고 바꿨고요. 지략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이건 카운슬이 아니라 컨설팅, 또 지략가는 컨설턴트라고 저는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룹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고비에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어디에다가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고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컨설턴트를 만나면 기업은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지략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잘못된 컨설팅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했을 때에. 그런데 그때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또 러시아와 합세해서 뭐라 그랬느냐면, 너희의 독립을 보존해주고 이렇게 그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원조금으로 줄 테니까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돌려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안에 지략가가 있으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돌려준 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외치는 지략가, 컨설턴트가 우크라이나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 받고 문서 하나 받고 핵무기 넘겨줬어요. 근데 이게 실수였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가 그 크리미아 반도라고 하는,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 전략적 그 요충지, 그 해안에 그 러시아의 전략 그 흑해 함대가 모항으로 삼고 있는 그곳인데, 그곳을 침공해서 빼앗을 때에 또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찬스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크림 반도를 되찾는데 도움을 안 줄 거면 우리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얘기했어야 되는데 또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또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크림 반도만 빼앗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안 됐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략가가 없으면, 기업의 지략가가 없으면, 가정의 지략가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개인이 망해요. 지략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난 차이야. 엄청난 차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복수로만 읽지 마세요. 이렇게도 읽으셔야 돼. 지략이 없으면 개인이 망하여도 이렇게 읽어야 돼. 또 개인으로만 읽으면 안 돼. 지략이 없으면 가정이 망하여도. 지략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망한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그냥 눈에 앞에 닥친 일만 해결하면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밥 먹고는 살았어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높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지략이 없었거든.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지략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저에게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핵 잠수함이에요. 핵 잠수함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핵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금년서부터 국가 예산의 2%를 그 국방력 강화에 쓰겠다고 나섰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제 이거 우리나라가 그 경제력 규모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태징 전략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핵잠수함 없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핵무기가 없이 우리나라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지만 한국전쟁 때 종군 기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미군 그 함정에 타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탈 때 이렇게 종군하시면서 이렇게 서울까지 일찍 들어오시는 걸 이렇게 취재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저는 그 6.25 기념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설교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이 복받쳐서 했던 그 설교를 저는 잊지 못해요. 그런 설교를 1950년대 끝자락에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죠. 뭐라 하냐면 기도를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했겠습니까? 북한 놈들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여러분, 공산당에게는 기도가 없고 종교가 없어요. 기도 안 했죠. 근데 기도는 남한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했겠어요. 또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략을 해온 공산 괴뢰군이 착하겠습니까?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 국군이 착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기도 더 착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그랬는데 그 기관총을 그때 북한에서는 따발총이라고 그랬어요. 다발총인데 이제 그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따발총이라고 하는데 따발총과 땅크라고 그랬어요. 그때 탱크를 땅크라고 그랬어요. 땅을 이렇게 막 제압하는 무기라고. 따발총과 땅크가 없는 대한민국은 밀렸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난 그때 들은 얘기 지금도 생각해. 그래서 저는 나 이런 말 해서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방력 없는 나라의 안보를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피 터지게 기도했는데 땅크를 당할 수 없고 따발총을 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국방력 없으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걸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과 그 도당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멈춰요. 뭐 잘나지도 않은 그 핵무기 꼴랑 몇 개 가지고 그 으스대는 거 보면 참 코웃음이 나와요. 코웃음이. 우리 F-35기가 한 번만 출격하면 북한의 미사일 포대가 있는 전 지역이 초토화돼요. 한 방은 우리가 맞을 거예요. 한 방은. 근데 초토화돼요. 우리나라의 첩보력이 김정은이 몰래 숨어 지내는 장소 12곳을 알아요.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 그 전략 편대가 12곳을 동시에 때릴 거예요. 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곳에 숨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공격할 거예요. 근데 맨날 같지도 않은 미사일 쏘대면서 으스대는 거 보면 참 코웃음이 나와요. 코웃음이. 참. 근데 한국이요, 제대로 자랑을 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사일 숫자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맨날 꼴랑 몇 방 쏘아대고 으스대고 보면 정말 코웃음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 강해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핵잠수함, 지금 호주에서 그 10척을 건조한다고 그래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빨리 핵잠수함이 건조되어서 정말 그 호주와 같은 한 10척은 이렇게 건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뼈저림이 있어요. 두 번 다시 나라가 외세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략가들이 나와야 돼. 이 지략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략을 키우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략가가 많으면 백성이 평안하니라. 지략가가 많아야지 백성이 편안해요. 삼성전자에게만 그 지략가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LG전자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이닉스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룹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가정에 지략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집을 짓는데 이분이 집장사야. 그래서 자기가 집 질 줄 알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 근데 옆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보다 못 살아.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집장사도 아니고 집 지을 줄도 모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어. 여러분, 누구 집이 이쁘게 나왔을까요? 집장사 집이 이쁘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깊은 상담을 통해서 종합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진 집이 이쁘게 나왔을까요? 차이야, 이 차이야. 내가 어떤 이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집을 졌어. 인생이라는 집을 졌어. 미안해요. 집장사 집이야. 건축사무소에서 지은 집이 아니야. 집장사 집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지은 집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선 집장사 집은 수평이 안 맞아. 나는 정말 모든 집에 가서요. 수평에 맞는 집 별로 없어요. 직각이 되는 집이 별로 없어. 왜? 집장사 집은 직각이 안 맞아. 대충 기둥 올렸기 때문에. 수평이 안 맞아. 라인이 안 맞아.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략을 가져야 돼. 여러분 머리를 너무 믿지 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내 머리를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공자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3,000명이나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요? 하고 물었어요.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어떻게 셌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랬어요. 근데 보아니 당신에게는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분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 제자나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데 보아니 당신에게는 많은 돈도 없고 두 번째 보아니 당신에게는 많은 지위도 없고 공자는 일정 시기를 노력하다가 안 된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에 공직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요? 하고 물었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당신이 추종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공자가 하는 말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리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도 즐겁게 못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도 즐겁게 못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생도 보람되게 결실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보람된 인생을 사는 길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얻느냐? 지략을 얻어, 컨설팅을 얻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략가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지도받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 이상가는 지략가가 있어야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돌아가겠어요.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 러시아 포기하면 안 돼. 러시아 포기해서 안 되는 나라야. 절대로. 우리나라와 살을 맞대고 있어. 한반도가 러시아의 연해주가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어. 고래로 고조선 시대로 맞대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지한다고 러시아 침뱉고 욕하고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강과 싫거나 좋거나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러시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러시아를 무시하기 전에 욕하기 전에 침뱉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야. 러시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10년째 1위야. 1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호감도가 전 세계 2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호감도가 러시아가 1위야.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나타났다고 침뱉고 싶어? 잘난 체 하고 싶어? 절대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우크라이나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단순 사고 가지고 가지면 안 돼. 러시아 버리면 안 돼요.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크라이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했어야 돼. 어떤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난민 구호에서 그걸 했어야 된다고.
그 600만 명이 지금 유럽에 흩어졌다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무슨 센터를 세우고 구호 문자 보내고 정말 그 의사들을 보내고 뭔가를 했어야 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데 돈을 썼어야 돼. 나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데 반대예요. 난 반대야. 왜 반대나요? 우리는 러시아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 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야,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야. 정말이라니까요. 러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우리 편 들어줬어.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기들 욕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보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단순 사고에서 벗어나. 그래서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여러분 회개하세요. 설교 제목 듣는 순간 그랬죠? 오늘 결론은 우크라이나다. 그랬지? 그랬잖아.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러시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야. 나는 감히 얘기해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조금 더 사랑하십니까? 나는 러시아를 조금 더 사랑해. 왜? 러시아는 우리 편을 들어준 일이 많아. 우크라이나는 우리 편 들어준 적이 없어. 왜? 서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뭔 얘기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별로 팔아줄 만한 국력이 안 돼. 러시아는 엄청 팔아줬어. 아니 어쩔 것이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러시아의 억울함도 알아줘야 돼. 피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러시아에 이게 월드컵 사커에 출전하는 거 3장은 줘야 돼. 최소한도 3장은. 뭔 소리야. 당연히 한 장은 무조건 러시아는 무조건 항구적으로 참여가 허락이 돼야 돼. 그 땅덩어리가 축구 대전 하는데 한 나라에서 출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돼. 그 개혁이 일어나야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조금 더 그 나라를 더 사랑해. 이 말은 우크라이나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외교 감각을 키우면서 이렇게 딱 봐야 돼. 우리나라의 국익이 되는 나라가 어디고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국제 감각을 가지고 외교 감각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갈 길을 세워야 돼.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너무 마동석에 심취해. 그래가지고 마동석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당들이야. 회개해. 여러분 러시아는 악당이 아니야.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야. 버려서 안 되는 나라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돕는 것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도와야 돼. 왜? 우리가 그 아픔을 알잖아. 아픔을 알잖아. 그래야 돼. 그러지만 분명해야 돼. 노선은. 러시아의 손을 굳건히 잡아줘야 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슬픈 어깨를 안아줘야 돼.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야. 뭔 소리야. 오늘 설교 중에 중국은 안 나왔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큰 소리 치려면 핵 잠수함이 최소 3척이 있어야 돼. 최소. 핵 잠수함이. 최소 3척이야. 최소 3척이고 제대로 되려면 10척이 필요해. 10척이. 호주가 나가는 방향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력이 호주보다 2배는 강해. 그쪽이 땅덩어리가 큰데. 뭔 소리야. 호주가 지금 한국을 누르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핵잠수함 10대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있어. 여러분 한국이 뒤로 밀리면 안 돼. 호주에도. 뭔 소리야. 우리나라가 중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돼. 나는 복음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심함을 금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 지략이 있어야 되고 지략가가 있어야 돼. 지략이 있어야 되고 지략가가 있어야 돼. 뭔 소리야. 그렇게 인생 간단하지 않아. 예수 믿고 오살리 기도만 다녔는데 집안이 망했어. 왜? 지략이 없고 지략가가 없어서 그 집안에. 그 무슨 맥락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 나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 지략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슬픈 어깨를 껴안아 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독일을 끌어들여야 돼. 빌어서라도. 독일이요, 러시아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 그 왜 독일이 그랬는지를 이해해야 돼. 왜냐하면 독일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공을 들였어. 그래가지고 동독이 붕괴될 때 독일 수뇌부가 러시아에다가 회담을 요청하고 말을 했어. 우리 독일은 러시아를 언제든지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독이 서독과 통일하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그 러시아 수뇌부가 그걸 허락했어.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통일이 된 데는 러시아의 승인과 지원이 있어서 된 일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지원을 할 때도 미국과 영국은 지원하는데 독일은 멈칫 하면서 그랬다니까. 멈칫 하면서 무기 달라고 하는데 무기 안 줬어요. 처음에. 지금은 찔끔찔끔 조금씩 주고 있어. 젤렌스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거만하게 키이브에 있으면 안 돼. 독일 본으로 날아가서,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지금 본이 아니지,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빌었어야 돼. 독일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젤렌스키는 너무 거만해. 독일에 대해서. 독일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외교 감각이 없어요. 빌어야 돼. 독일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작 했어야 돼. 진작.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독일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독일의 비위를 심히 건드렸어요. 독일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다시 돌아와서 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빌기라도 해야 돼. 비비기라도 해야 돼. 그게 지략이야. 빌기라도 해야 돼. 비비기라도 해야 돼. 이런 말 알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빌 줄도 모르고 비빌 줄도 모른다고.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빌 줄도 알고 비빌 줄도 알아야지. 한마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선비가 제사를 치르게 됐는데 부모님의 첫 기제를 드리니까 손님들이 올 거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수라는 이름으로. 근데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내가 괘씸하게 본 거야. 방 안에서 서책만 읽고 힘든 일 다 나만 시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어. 당신 제수거리를 마련해 오시오. 그러니까 음식을 사오라는 거지. 일은 내가 하겠소.
그러나 3일 전까지 제수거리가 도착하지 않으면 나는 제사 날까지 친정에 가 있을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 집안 장수가 급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누구한테 뭐 해본 일이 없어. 빌어본 일이 없어. 빈다는 게 뭐냐면 제발 우리 사정이 딱하니 좀 도와주세요. 이게 비는 거야. 비비는 건 뭐냐면 자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게나. 이게 비비는 거야.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빌어야 되고 친구한테는 비비기를 해야 돼. 빌기. 그런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 큰일 났잖아. 아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날짜를 세요. 1회 남았수, 엿새 남았수. 이 사람이 당숙을 찾아갔어. 당숙은 왜 찾아온지 알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야. 당숙이 그 점심 때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당숙이 술 한잔하고 빈대떡하고 내놓고 드시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숙은 알지만 말을 안 꺼내주는 거야. 네가 빌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뭐 할 말이 없잖아. 평생 이런 거 안 해봤으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겠대. 고개 숙이고. 당숙,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숙이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리고 당숙 뭐 불러서 돈 좀 줘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야? 가서 무릎 꿇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울기라도 한 거야.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친구니까 말할 수 있잖아. 술 한잔 사주게. 친구가 술 사줬어. 친구의 손을 턱 잡고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친구가 아는 거지 왜 왔는지. 그러니까 친구가 뭘 그러면서 돈을 줬어.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렇잖아요. 이제 아내 앞에서 이제 그 제수 장만할 돈을 갖고 가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아내한테 이 주방에 있는 아내한테 탁 부뚜막에다 탁 돈을 던지면서 준비하소! 그리고 착 던졌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래. 오늘 회사 서방 갔구먼. 내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 지략이 필요해. 지략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에? 빌기를 하든지 비비기라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략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